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저자는 시바무라 에미코, 출판사는 라이스메이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바무라 에미코,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 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 때 도쿄의 지압 전문 학교에서 사이토 히토리를 만났다. 그리고 몇 년 뒤 사이토 히토리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고방식에 공감하며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 마루칸 지점을 열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화체로 쓰여져 있는데 반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루칸 사람들을 장사꾼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걸 전제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장사꾼이란 뭐냐 하면 두뇌 노동자야. 마루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프로 두뇌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이지. 물론 마루칸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프로 두뇌 노동자도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프로 두뇌 노동자들끼리 경쟁해야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학력을 과시하는 듯 말을 하면 바보처럼 보이게 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두뇌 노동자란 자신이 무엇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어떻게 여겨질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따라서 자기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과시하는 것은 좋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과시한다면 꼴보기 싫은 인간 내지는 바보 같은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 그런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보야. 프로들의 세계라면 절대 통용되지 않을 일이지.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자신이 두뇌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해야 돼.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신입사원에게는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야지.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또한 두뇌 노동자는 대화를 나눌 때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지. 힘든 일을 화내면서 해봐야 다음에는 더 하기 싫어질 뿐이거든. 두뇌 노동이란 이런 거야.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뇌 노동자가 아니야. 난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짓은 그만둬야 돼. 이해력이 없는 사람 같은 건 없어. 그건 항상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야. 둔감한 사람은 머리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 성격이 나쁜 거야. 뇌세포의 수는 누구나 똑같아. 제가 좀 둔해서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둔감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또는 나라면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 두뇌 노동자는 눈앞에서 상대가 말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차분하게 듣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지. 두뇌 노동자는 과시하지 않아.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그게 남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 그 편이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보이거든. 그런 일은 당연한 일일 뿐이야. 두뇌 노동자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웃는 얼굴로 있으면 호감을 얻고 화만 내면 깊이 당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만약에 화를 내면서라도 가르쳐야 할 때는 머리를 쓰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다음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거야. 괜찮아. 우리는 두뇌 노동자잖아. 두뇌 노동자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 발 정도 앞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장사를 해나가는 거야. 장사도 수행의 한 방법이지. 계속 배우는 거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배워서 자기 영혼의 레벨을 향상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더욱 성장시키고 죽어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천수야.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놀이, 게임을 계속하는 거야. 소풍.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놀러와 있는 거야. 일을 하면서 소풍을 다니는 거라고. 어때? 즐겁지 않아? 먼저 어떤 경우라도 밝게 생각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뇌는 그것이 일이든 무엇이든 똑같이 느낄 거야.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 에너지가 모여서 생긴 거지. 수행이 끝나면 다 없어지고 말지. 하지만 영혼만은 남아. 웃는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하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야. 사랑이 담긴 얼굴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런 그에게 이디오피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치 않아. 우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는 지금 여기란 걸 잊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패배당하지 않으면 졌다고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싫어. 무너뜨린다고 해서 뭐 하나 나에게 좋을 게 없거든. 누군가로부터 미움만 사는 정도일 테니까.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무너뜨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매력이란 말이지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해가면 돼. 끝이 없어. 그렇게 하면 장사든 뭐든 잘 되기 마련이지. 불황이란 매력 있는 것과 매력 없는 것이 소멸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람은 뭔가를 반드시 사고 또 어딘가로 가서 술을 마시려 하기도 해. 전혀 사지도 가지도 않는 일은 없어. 나는 장기를 두면 항상 져. 대장이 죽으면 끝이 나니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 죽게 되더라고. 하지만 장기에 이었다고 해도 실전의 그 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 대장이 뒤에 숨어 있고 그 주위를 부하들이 둘러싸고 있는 시기라면 그 대장은 아무도 따르지 않거든. 대장이 선두로 나가면 부하들은 대장이 죽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니까 모두 따라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두에 서는 거야. 화살이나 총알을 가장 맞기 쉬운 앞으로 나가면 부하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화살이나 총알을 더 안 맞게 되지. 공격하기 전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돌격하면 일제히 나가는 거야. 그것이 총알에 맞지 않는 비결이지. 적도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다소 느슨한 상태에서 돌격하며 뛰쳐나온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몇 초 후에 공격하는 게 보통이거든. 겁쟁이가 화살이나 총알을 맞을 확률이 높은 것은 그 때문이지. 화살이나 총알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야.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맞지 않아. 그리고 만약 맞았다면 그게 바로 수명이야.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죽지 않아. 위험한 곳에 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 거야. 죽는 것은 수명이 다했을 때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마더 테레사란 분이 있었지. 그녀는 인도 오지에서 들어가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도 열심히 봉사했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항상 그녀에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살릴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간병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 그런 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그분은 그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불운하게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와버렸지만 죽기 직전에라도 애정을 쏟아 열심히 간병해주면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분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해. 그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에 빛을 밝혀가야 돼.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했어. 우리 인간은 신의 사랑과 빛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랑은 있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야. 단지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하늘은 파랗고 꽃은 피고 적당히 비도 내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야말로 최고의 장소인 거야. 물론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힘들었을지도 몰라. 폭탄이 마구 쏟아졌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비 정도만 내리잖아. 요컨대 행복이란 건 깨닫는 거야.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마음에 빛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없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도 내고 괴로워하겠지. 인간은 말이지, 그럴 때 나쁜 기운을 뿜어내. 예를 들어 장사를 하더라도 주인 부부의 사이가 좋으면 종업원이 어쩐지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나쁜 기운을 표출하게 돼.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은 금세 가게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지. 결국 그 가게를 찾은 사람은 그러한 공기를 느끼고 서둘러 용건을 끝내고 가게를 떠나고 말아. 반면에 태어나길 잘했어. 지금 여기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서 빛이 나.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가 있어. 모두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칠흑 같은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한 빛이 있으면 기쁜 거야. 그런 자신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내 즐거움은 물건도 테크닉도 아니야. 생각이야.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즐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히토리 씨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즐겁다.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거나 즐겁다거나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생각의 차이야. 사람들이 종종 일은 재미없고 노는 건 재밌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재미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이 재미없는 거야.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사도 즐거운 거야. 돈을 쓰면서까지 억지로 즐기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말했다. 오늘은 나또 정식이 먹고 싶어. 나는 다시 이렇게 대받았다. 회장님은 고급 요리를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눈으로 맛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눈앞에 풍성하게 펼쳐진 요리를 보면서 말이죠. 히토리 씨는 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말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잖아. 좋아. MC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얘기할게. 나또 정식을 먹는다고 초라해지는 것은 아니야. 먹으려고 하면 프랑스 요리이든 카이세키 요리이든 충분히 먹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고급 요리가 아니라 나또 정식을 먹고 싶은 거야. 지금은 프랑스 요리나 회전 요리보다 나또 정식 쪽이 맛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나또 정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라하게 느끼는 거야. 게다가 말이 그냥 평범한 정식이지 그 재료란 농부와 어부, 그것을 가공하는 공장 직원들,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잖아. 어때? 그게 더 호사스러운 음식 아니야?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지. 나도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MC도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에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라도 먹으러 가자고. 내가 맛있는 곳으로 안내하지.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히토리 씨에게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접대받게 되었다. 그런데 나란 사람은 단순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나또 정식이 더 매력적이고 호화로운 식사로 여겨졌다. 즐겨 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 바뀌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가끔 혼자서 말하지.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하지만 마음이란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이 돼서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역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반대로 밝을 때는 밝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하고 밝아지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두운데도 불을 켜지 않고 오히려 밝을 때 불을 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돼. 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한숨을 내쉬면 안 돼. 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해야 돼. 무슨 이유로든 윗사람이 쉽게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 안색만 신경 쓰게 되거든. 그러면 손님 쪽으로 눈이 가지 않고 상사나 사장 쪽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윗사람은 불을 켤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조금 지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계속 바뀐다는 걸 명심해야 돼. 어두워졌을 때는 밝게 하고 밝을 때는 잠자코 있는 거야. 밝을 때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렇게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항상 밝기 마련이야.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때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면 그게 바로 밝은 인생이라는 거야. 주위가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니까. 하지만 주위의 빛을 꺼트리는 사람도 있어. 간신히 밝힌 다른 사람의 빛까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서 꺼트려서 암흑을 만들고 끝내는 자신의 빛까지도 꺼트려 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는 행복해지지 못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이런 말을 하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야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먼저라면 마음에 순응한다면 사람은 변덕쟁이가 되고 말 거야.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하는 인생이 가장 힘들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신에게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보다 좀 더 편안한 방법이 있어. 수행이란 건 말이지 사실 우리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자주 겸손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겸손한 편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짜증나잖아. 멀리하게 되잖아. 그보다는 겸손한 쪽이 훨씬 처신하기가 편해. 편해진다는 건 설렁설렁 하라는 뜻이 아니야. 잘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 지금까지 도쿄에서 오사카를 며칠이나 걸려서 걸어갔던 것이 신칸센을 타고 2시간 남짓으로 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거야. 며칠을 걸어야 오사카에 도착했었는데 이제 신칸센으로 2시간 남짓만 가면 되니까 당일치기로 출장을 갈 수 있게 된 거야. 남은 시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오사카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지. 사실 당일 출장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내가 편할 일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봐. 편하잖아. 인생의 넓이가 커지고 배울 것도 늘어나잖아. 힘도 덜 들고 한층 더 즐길 수도 있잖아. 내가 말하는 편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편함을 즐거움으로 생각해도 좋아. 편함을 극대화해가면 최종적으로는 즐거움이 되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말해봐. 그러는 편이 상대도 편하고 MC도 편할 거야.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편해.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이것이 우리들의 테마이잖아. 일반적으로 남을 기죽이거나 억압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을 시켜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우쭐해지도록 칭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야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되지. 일단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반드시 뭐든 하게 되어 있거든. 물론 해보면 자신의 실력 같은 건 싫어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스스로 위축될 거야. 그럴 땐 다시 우쭐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더 심하게 실패한 적도 있는걸? 그 정도 실패라면 너 재능 있는 거야. 히토리 씨의 우쭐 작전은 그것만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는 반드시 예방주사를 놓는다. 이 일은 보통 사람이라면 20번 정도 실패하겠지만 자네 실력이라면 10번 정도로 가능할 테니까 한 10번 정도만 수정하면 될 거야. 하지만 히토리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이 5번 정도 실패할 능력을 지녔을 때이다. 5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도 10번째 해낸다면 대단한 거라고 말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지.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좌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장과는 만나고 싶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백신을 맞춰서 마음의 항체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일이란 말이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아. 일은 정신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면을 보호해주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야. 예방주사는 요컨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칭찬을 곁들여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야. 만약 5번 정도로 해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네 정말 대단해. 그리고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칭찬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직원 정말 굉장한 직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번 도전해보고도 안 되면 포기할 텐데 5번이나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우리 사장은 실패를 거듭해도 요령을 터득해가면서 성공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회사의 분위기도 밝아지겠지. 그리고 보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실패해도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 일이 이런 요령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전하는 습관도 붙게 되니까 일을 맡긴 쪽도 한마디면 끝낼 수가 있어. 인간은 죽으면 육체가 사라져. 하지만 영혼만은 사라지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때 내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치면 내세를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자신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의 시나리오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에미씨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미리 결정한 후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일 테니까 자신에게 불리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지, 세상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 에미씨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에미씨를 나쁘게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내가 나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야. 이런 악역인데도 잘 참고서 약속을 지켜주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며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금세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작가가 책을 쓸 때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 인생이라는 것도 테마가 중요하지. 나는 내 인생의 테마를 희극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드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인생 테마를 비극으로 설정하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부모가 소중하게 키워줘도, 남들이 그를 소중하게 생각해도 인생이 슬퍼져. 요컨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행복이라는 것은.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어. 한문으로 땅의 창고라는 뜻이지. 땅속은 보물창고야. 금, 은, 석유. 귀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먹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쌀도 채소도 땅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창고 위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에 풍요가 없기 때문이야. 마음을 풍요롭게 해봐.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신에게는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했다.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말의 힘을 빌리는 거야. 말에는 얼령이라는 힘이 있어. 말에도 혼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말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얼령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해보면 알게 돼. 해보면 알게 되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얼령의 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나는 해보리라 짐작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던 히토리 씨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 영무원, 가게 아저씨, 아주머니, 모르는 사람부터 아는 사람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나는 기원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을 하자마자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다. 기쁜 마음에 그것을 히토리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다시 이런 말을 해주었다. 바라는 것에는 끝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분 좋은 말이었다.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시 다음으로 미뤄졌다. 어쨌든 뭔가를 이룰 듯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사람의 사고방식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말이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행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수행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인간의 모든 장기 중에서 폐만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 위나 심장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숨을 들어 마실 수도 있고 내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폐의 연장선은 바로 입이야. 입도 자유롭게 놀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깨달을 오자라는 한자는 마음의 다섯 오자와 입 구자를 써. 5개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키는 거야. 입을 이해하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입을 말하는 거야. 입속에 넣는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잖아. 이걸 잘못하면 병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해. 가을은 쓸쓸하다고 했을 때보다 가을은 맛있다라고 말하면 지금이 더 행복해지잖아.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되면 불행해져. 요컨대 불행이라는 현상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을은 쓸쓸하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탓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을 입에서 내놓지 못해서 생겼을 뿐이라는 얘기야.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사람이란 한자도 서로를 지지하고 있잖아. 인간이란 것은 풀어서 말하면 사람 사이라는 거니까 앞뒤로도 좌우로도 사람이 있는, 요컨대 다양한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 인간인 거야.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지. 종종 그런 곳에서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쓸쓸하지가 않아. 모두들 이웃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 가을이 되면 모여서 감자를 삶아 먹기도 하고 추수를 마치고 잔치를 열기도 하며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쓸쓸하지 않은 거야. 정말 쓸쓸할 때는 나라는 사람을 먼저 내세울 때야. 마음에서 나를 우선시하고 그래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할 때 말이야. 그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로부터 깊이 당하게 되고 반면 사람들은 말 하나로 기뻐하고 나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해. 사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이야. 에미 씨도 자신이 이 정도니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요컨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해줘.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녀석이 꼭 한두 명 있거든. 에미 씨는 몇 명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한 사람일 거야. 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 어떤 물고기든 전부 다 먹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나는 상어는 못 먹어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 MC가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의 사람과 만났겠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서 단 한 사람이 싫다면 확률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거잖아. 용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람을 만나면 역시 용서할 수 없게 돼. 다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내 경우는 이 녀석은 싫은 놈이라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나서 얼른 사라지는 거야. 대체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
상대가 나쁘다고 탓할 때야. 가령 상대를 간파하지 못한 어리석음 같은 거지. 요컨대 독버섯을 먹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치자. 그럴 때 독버섯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냐, 독버섯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나쁘다고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해. 에미 씨는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생각을 해왔잖아. 그렇다면 이건 기억해도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분위기를 관찰해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전에 만났던 그 싫은 사람도 MC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높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용서할 것도 용서하지 않을 것도 없어. 떨어져 있으면 용서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만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줄곧 화를 내는 것도 역시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서 말이지. 이 녀석은 평생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해도 대체로 1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인간은 그렇게 끈기가 강하지 못하거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나와. 그것을 천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겠습니다라고 신에게 약속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태어나지. 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테크닉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생각, 그리고 사랑이야. 자신과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있지? 나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는다고 생각해. 잠깐 이야기가 옆길로 새겠지만 사람들은 대개 힘든 일을 대비해서 저금을 하잖아? 그건 돈이 소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돈만 생각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힘들게 되지. 그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깔고 나는 돈을 소중히 생각하지. 그래서 돈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아. 돈을 소중히 하니까 돈이 많이 모이고 또한 돈이 들어오고 저금이 늘어나는 거야. 요컨대 소중히 여기는 것만 남아. 그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친구들이 남겠지. 반면 자신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신밖에 남지 않겠지. 친구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 자신밖에 없어. 그런데 자신조차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나는 돈, 장사, 손님 모두 소중하고 사랑해. 하지만 육체가 없어져 내 영혼이 고향인 천국에 돌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어. 영혼의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받은 것, 사랑뿐이야. 사랑을 전해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기억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중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발췌하고 또 요약을 해서 내용의 맥락이 진짜 많이 끊긴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저자는 시바무라 에미코, 출판사는 라이스메이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바무라 에미코,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 때
도쿄의 지압 전문 학교에서 사이토 히토리를 만났다. 그리고 몇 년 뒤 사이토 히토리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고방식에 공감하며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마루칸 지점을 열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화체로 쓰여져 있는데 반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루칸 사람들을 장사꾼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걸 전제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장사꾼이란 뭐냐 하면 두뇌 노동자야. 마루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프로 두뇌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이지. 물론 마루칸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프로 두뇌 노동자도 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프로 두뇌 노동자들끼리 경쟁해야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학력을 과시하는 듯 말을 하면 바보처럼 보이게 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두뇌 노동자란 자신이 무엇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어떻게 여겨질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따라서 자기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과시하는 것은 좋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과시한다면 꼴 보기 싫은 인간 내지는 바보 같은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 그런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보야. 프로들의 세계라면 절대 통용되지 않을 일이지.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자신이 두뇌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해야 돼.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신입사원에게는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야지.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또한 두뇌 노동자는 대화를 나눌 때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지. 힘든 일을 화내면서 해봐야 다음에는 더 하기 싫어질 뿐이거든. 두뇌 노동이란 이런 거야.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뇌 노동자가 아니야. 난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짓은 그만둬야 돼. 이해력이 없는 사람 같은 건 없어. 그건 항상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야. 둔감한 사람은 머리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 성격이 나쁜 거야. 뇌세포의 수는 누구나 똑같아. 제가 좀 둔해서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둔감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또는 나라면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 두뇌 노동자는 눈앞에서 상대가 말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차분하게 듣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지. 두뇌 노동자는 과시하지 않아.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그게 남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 그 편이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보이거든. 그런 일은 당연한 일일 뿐이야. 두뇌 노동자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웃는 얼굴로 있으면 호감을 얻고 화만 내면 깊이 당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만약에 화를 내면서라도 가르쳐야 할 때는 머리를 쓰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다음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거야. 괜찮아. 우리는 두뇌 노동자잖아. 두뇌 노동자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 발 정도 앞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장사를 해나가는 거야. 장사도 수행의 한 방법이지.
계속 배우는 거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배워서 자기 영혼의 레벨을 향상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더욱 성장시키고 죽어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천수야.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놀이, 게임을 계속하는 거야. 소풍.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놀러와 있는 거야. 일을 하면서 소풍을 다니는 거라고. 어때? 즐겁지 않아? 먼저 어떤 경우라도 밝게 생각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뇌는 그것이 일이든 무엇이든 똑같이 느낄 거야.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 에너지가 모여서 생긴 거지. 수행이 끝나면 다 없어지고 말지. 하지만 영혼만은 남아. 웃는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하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야. 사랑이 담긴 얼굴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런 그에게 이디오피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치 않아. 우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는 지금 여기란 걸 잊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완전히 패배당하지 않으면 졌다고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싫어. 무너뜨린다고 해서 뭐 하나 나에게 좋을 게 없거든. 누군가로부터 미움만 사는 정도일 테니까.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무너뜨려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매력이란 말이지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해가면 돼. 끝이 없어. 그렇게 하면 장사든 뭐든 잘 되기 마련이지. 불황이란 매력 있는 것과 매력 없는 것이 소멸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람은 뭔가를 반드시 사고 또 어딘가로 가서 술을 마시려 하기도 해. 전혀 사지도 가지도 않는 일은 없어. 나는 장기를 두면 항상 져. 대장이 죽으면 끝이 나니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 죽게 되더라고. 하지만 장기에 이었다고 해도 실전의 그 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 대장이 뒤에 숨어 있고 그 주위를 부하들이 둘러싸고 있는 시기라면 그 대장은 아무도 따르지 않거든. 대장이 선두로 나가면 부하들은 대장이 죽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니까 모두 따라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두에 서는 거야. 화살이나 총알을 가장 맞기 쉬운 앞으로 나가면 부하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랬을 때 오히려 화살이나 총알을 더 안 맞게 되지. 공격하기 전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돌격하면 일제히 나가는 거야. 그것이 총알에 맞지 않는 비결이지. 적도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다소 느슨한 상태에서 돌격하며 뛰쳐나온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몇 초 후에 공격하는 게 보통이거든. 겁쟁이가 화살이나 총알을 맞을 확률이 높은 것은 그 때문이지. 화살이나 총알은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야.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맞지 않아.
그리고 만약 맞았다면 그게 바로 수명이야.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죽지 않아. 위험한 곳에 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 거야. 죽는 것은 수명이 다했을 때지. 이미 돌아가셨지만 마더 테레사란 분이 있었지. 그녀는 인도 오지에서 들어가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도 열심히 봉사했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항상 그녀에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살릴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간병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 그런 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그분은 그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불운하게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와버렸지만 죽기 직전에라도 애정을 쏟아 열심히 간병해주면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분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해. 그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에 빛을 밝혀가야 돼.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했어. 우리 인간은 신의 사랑과 빛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랑은 있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야. 단지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하늘은 파랗고 꽃은 피고 적당히 비도 내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야말로 최고의 장소인 거야. 물론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힘들었을지도 몰라. 폭탄이 마구 쏟아졌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비 정도만 내리잖아. 요컨대 행복이란 건 깨닫는 거야.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없지. 그렇게 되면 마음에 빛이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없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짜증을 내고 화도 내고 괴로워하겠지. 인간은 말이지, 그럴 때 나쁜 기운을 뿜어내. 예를 들어 장사를 하더라도 주인 부부의 사이가 좋으면 종업원이 어쩐지 초조하고 불안해져서 나쁜 기운을 표출하게 돼. 그리고 그 나쁜 기운은 금세 가게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지. 결국 그 가게를 찾은 사람은 그러한 공기를 느끼고 서둘러 용건을 끝내고 가게를 떠나고 말아. 반면에 태어나길 잘했어. 지금 여기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서 빛이 나.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가 있어. 모두들 자신이 있는 자리가 칠흑 같은 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한 빛이 있으면 기쁜 거야. 그런 자신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내 즐거움은 물건도 테크닉도 아니야. 생각이야.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즐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히토리 씨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즐겁다.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거나 즐겁다거나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생각의 차이야. 사람들이 종종 일은 재미없고 노는 건 재밌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재미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이 재미없는 거야. 즐거운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사도 즐거운 거야. 돈을 쓰면서까지 억지로 즐기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말했다. 오늘은 낫또 정식이 먹고 싶어. 나는 다시 이렇게 대받았다. 회장님은 고급 요리를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눈으로 맛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눈앞에 풍성하게 펼쳐진 요리를 보면서 말이죠. 히토리 씨는 하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말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었잖아. 좋아. MC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얘기할게. 나또 정식을 먹는다고 초라해지는 것은 아니야. 먹으려고 하면 프랑스 요리이든 카이세키 요리이든 충분히 먹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고급 요리가 아니라 나또 정식을 먹고 싶은 거야. 지금은 프랑스 요리나 회전 요리보다 나또 정식 쪽이 맛있다는 얘기야. 그것을 나또 정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라하게 느끼는 거야. 게다가 말이 그냥 평범한 정식이지 그 재료란 농부와 어부, 그것을 가공하는 공장 직원들,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잖아. 어때? 그게 더 호사스러운 음식 아니야?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지. 나도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 MC도 정장으로 갈아입은 후에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라도 먹으러 가자고. 내가 맛있는 곳으로 안내하지.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히토리 씨에게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접대받게 되었다. 그런데 나란 사람은 단순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나또 정식이 더 매력적이고 호화로운 식사로 여겨졌다. 즐겨 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 바뀌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가끔 혼자서 말하지.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하지만 마음이란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이 돼서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역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말이지.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반대로 밝을 때는 밝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하고 밝아지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두운데도 불을 켜지 않고 오히려 밝을 때 불을 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돼. 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한숨을 내쉬면 안 돼. 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해야 돼. 무슨 이유로든 윗사람이 쉽게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 안색만 신경 쓰게 되거든. 그러면 손님 쪽으로 눈이 가지 않고 상사나 사장 쪽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윗사람은 불을 켤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조금 지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계속 바뀐다는 걸 명심해야 돼. 어두워졌을 때는 밝게 하고 밝을 때는 잠자코 있는 거야. 밝을 때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렇게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항상 밝기 마련이야.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때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면 그게 바로 밝은 인생이라는 거야. 주위가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니까. 하지만 주위의 빛을 꺼트리는 사람도 있어. 간신히 밝힌 다른 사람의 빛까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서 꺼트려서 암흑을 만들고 끝내는 자신의 빛까지도 꺼트려 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는 행복해지지 못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이런 말을 하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야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먼저라면 마음에 순응한다면 사람은 변덕쟁이가 되고 말 거야. 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하는 인생이 가장 힘들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신에게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보다 좀 더 편안한 방법이 있어. 수행이란 건 말이지 사실 우리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자주 겸손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겸손한 편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짜증나잖아. 멀리하게 되잖아. 그보다는 겸손한 쪽이 훨씬 처신하기가 편해. 편해진다는 건 설렁설렁 하라는 뜻이 아니야. 잘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 지금까지 도쿄에서 오사카를 며칠이나 걸려서 걸어갔던 것이 신칸센을 타고 2시간 남짓으로 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거야. 며칠을 걸어야 오사카에 도착했었는데 이제 신칸센으로 2시간 남짓만 가면 되니까 당일치기로 출장을 갈 수 있게 된 거야. 남은 시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오사카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었지. 사실 당일 출장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내가 편할 일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바꿔봐. 편하잖아. 인생의 넓이가 커지고 배울 것도 늘어나잖아. 힘도 덜 들고 한층 더 즐길 수도 있잖아. 내가 말하는 편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편함을 즐거움으로 생각해도 좋아. 편함을 극대화해가면 최종적으로는 즐거움이 되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말해봐. 그러는 편이 상대도 편하고 MC도 편할 거야.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편해.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이것이 우리들의 테마이잖아. 일반적으로 남을 기죽이거나 억압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해방을 시켜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우쭐해지도록 칭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고? 그거야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되지. 일단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반드시 뭐든 하게 되어 있거든. 물론 해보면 자신의 실력 같은 건 싫어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스스로 위축될 거야. 그럴 땐 다시 우쭐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더 심하게 실패한 적도 있는걸? 그 정도 실패라면 너 재능 있는 거야. 히토리 씨의 우쭐 작전은 그것만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는 반드시 예방주사를 놓는다. 이 일은 보통 사람이라면 20번 정도 실패하겠지만 자네 실력이라면 10번 정도로 가능할 테니까 한 10번 정도만 수정하면 될 거야. 하지만 히토리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이 5번 정도 실패할 능력을 지녔을 때이다. 5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라도 10번째 해낸다면 대단한 거라고 말해서 예방주사를 놓는 거지. 한 번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좌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장과는 만나고 싶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백신을 맞춰서 마음의 항체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일이란 말이지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아. 일은 정신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면을 보호해주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야. 예방주사는 요컨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칭찬을 곁들여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야. 만약 5번 정도로 해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네 정말 대단해. 그리고 모두가 보이는 앞에서 칭찬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직원 정말 굉장한 직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번 도전해보고도 안 되면 포기할 텐데 5번이나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우리 사장은 실패를 거듭해도 요령을 터득해가면서 성공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회사의 분위기도 밝아지겠지. 그리고 보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실패해도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 일이 이런 요령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전하는 습관도 붙게 되니까 일을 맡긴 쪽도 한마디면 끝낼 수가 있어. 인간은 죽으면 육체가 사라져. 하지만 영혼만은 사라지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때 내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치면 내세를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돼. 자신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의 시나리오가 다시금 만들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에미씨도 마찬가지야.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미리 결정한 후에 이 세상에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일 테니까 자신에게 불리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말이지, 세상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 에미씨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에미씨를 나쁘게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내가 나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야. 이런 악역인데도 잘 참고서 약속을 지켜주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며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끝내고 금세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작가가 책을 쓸 때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 인생이라는 것도 테마가 중요하지. 나는 내 인생의 테마를 희극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드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인생 테마를 비극으로 설정하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부모가 소중하게 키워줘도, 남들이 그를 소중하게 생각해도 인생이 슬퍼져. 요컨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행복이라는 것은.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어. 한문으로 땅의 창고라는 뜻이지. 땅속은 보물창고야. 금, 은, 석유. 귀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먹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쌀도 채소도 땅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창고 위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에 풍요가 없기 때문이야. 마음을 풍요롭게 해봐.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신에게는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했다.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뭐래도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말의 힘을 빌리는 거야. 말에는 얼령이라는 힘이 있어. 말에도 혼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말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얼령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해보면 알게 돼. 해보면 알게 되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얼령의 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나는 해보리라 짐작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던 히토리 씨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 영무원, 가게 아저씨, 아주머니, 모르는 사람부터 아는 사람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나는 기원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을 하자마자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다. 기쁜 마음에 그것을 히토리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다시 이런 말을 해주었다. 바라는 것에는 끝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분 좋은 말이었다.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시 다음으로 미뤄졌다. 어쨌든 뭔가를 이룰 듯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사람의 사고방식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말이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행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수행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인간의 모든 장기 중에서 폐만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 위나 심장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숨을 들어 마실 수도 있고 내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폐의 연장선은 바로 입이야. 입도 자유롭게 놀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깨달을 오자라는 한자는 마음의 다섯 오자와 입 구자를 써. 5개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키는 거야. 입을 이해하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입을 말하는 거야. 입속에 넣는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잖아. 이걸 잘못하면 병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해. 가을은 쓸쓸하다고 했을 때보다 가을은 맛있다라고 말하면 지금이 더 행복해지잖아.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되면 불행해져. 요컨대 불행이라는 현상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을은 쓸쓸하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탓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을 입에서 내놓지 못해서 생겼을 뿐이라는 얘기야.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사람이란 한자도 서로를 지지하고 있잖아. 인간이란 것은 풀어서 말하면 사람 사이라는 거니까 앞뒤로도 좌우로도 사람이 있는, 요컨대 다양한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 인간인 거야.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지. 종종 그런 곳에서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쓸쓸하지가 않아. 모두들 이웃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 가을이 되면 모여서 감자를 삶아 먹기도 하고 추수를 마치고 잔치를 열기도 하며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쓸쓸하지 않은 거야. 정말 쓸쓸할 때는 나라는 사람을 먼저 내세울 때야. 마음에서 나를 우선시하고 그래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할 때 말이야. 그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로부터 깊이 당하게 되고 반면 사람들은 말 하나로 기뻐하고 나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해. 사람이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이야. 에미 씨도 자신이 이 정도니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요컨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해줘. 왜냐하면 세상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녀석이 꼭 한두 명 있거든. 에미 씨는 몇 명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아마 한 사람일 거야. 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 어떤 물고기든 전부 다 먹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나는 상어는 못 먹어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 에미 씨가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의 사람과 만났겠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서 단 한 사람이 싫다면 확률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거잖아. 용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람을 만나면 역시 용서할 수 없게 돼. 다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내 경우는 이 녀석은 싫은 놈이라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나서 얼른 사라지는 거야. 대체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 상대가 나쁘다고 탓할 때야. 가령 상대를 간파하지 못한 어리석음 같은 거지. 요컨대 독버섯을 먹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치자. 그럴 때 독버섯이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냐, 독버섯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나쁘다고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해. 에미 씨는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생각을 해왔잖아. 그렇다면 이건 기억해도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분위기를 관찰해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전에 만났던 그 싫은 사람도 MC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높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용서할 것도 용서하지 않을 것도 없어. 떨어져 있으면 용서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만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줄곧 화를 내는 것도 역시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서 말이지. 이 녀석은 평생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해도 대체로 1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인간은 그렇게 끈기가 강하지 못하거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나와. 그것을 천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겠습니다라고 신에게 약속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태어나지. 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테크닉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생각, 그리고 사랑이야. 자신과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있지? 나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는다고 생각해. 잠깐 이야기가 옆길로 새겠지만 사람들은 대개 힘든 일을 대비해서 저금을 하잖아? 그건 돈이 소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돈만 생각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힘들게 되지. 그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깔고 나는 돈을 소중히 생각하지. 그래서 돈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아. 돈을 소중히 하니까 돈이 많이 모이고 또한 돈이 들어오고 저금이 늘어나는 거야. 요컨대 소중히 여기는 것만 남아. 그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친구들이 남겠지. 반면 자신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신밖에 남지 않겠지. 친구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 자신밖에 없어. 그런데 자신조차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 나는 돈, 장사, 손님 모두 소중하고 사랑해. 하지만 육체가 없어져 내 영혼이 고향인 천국에 돌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어. 영혼의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받은 것, 사랑뿐이야. 사랑을 전해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기억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중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제가 발췌하고 또 요약을 해서 내용의 맥락이 진짜 많이 끊긴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